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시는 분들 참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애완동물이라는 표현 썼더니 요즘엔 난리가 납니다. 이게 어떻게 애완동물이야? 근데 가족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패밀리라는 이름을 합쳐서 팸족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반려동물 산업도 더 세분화되고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반려동물 산업이 어디까지 커가는지, 어디까지 왔는지도 배워보시죠. 재밌습니다. 조가연 벤처캐피탈리스트와 함께하는 미래생활사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반려동물 키우세요? 가족이 키우고 있습니다. 아, 가족이 키우고 네. 있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가족이네요. 펫 산업 시장도 엄청 커졌죠. 그 규모만 해도. 펫코노미라고 해서 이제 반려동물 펫하고 이코노미 경제를 합쳤던 이 신조어가 나온 지도 꽤 된 것 같아요. 한 2018, 2015년 뭐 이때부터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 펫코노미를 얘기하면은 좀 그 1차적인 반려동물 사료나 간식, 장난감 같은 용품들이 많이 이야기 됐는데 이제는 조금 더 고도화돼서 뭐 의약품이나 진단기기나 금융 보험 상품들 그리고 뭐 AI 같은 테크 기술이 융합되어 있는 신기술 제품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제 펫코노미라고 하는 반려동물 산업이 기술과 융합되어서 어떻게 커져가고 있는가를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반려동물 시장이 2022년도 기준으로 이제 글로벌 규모가 우리 돈으로 한 400조 원 규모였는데 네. 이게 한 4,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677조 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대비 한 1.5배 정도 성장한다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망이 맞으려면 경제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긴 해야 됩니다. 국민 GDP가 한 1만 달러 정도에 도달하면은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되고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GDP가 3만 달러 정도에 도달하면 이제 반려동물을 어떤 사람과 비슷하게 보는 가족처럼 보는 인식이 좀 인식하는 단계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계속 좀 좋아진다라는 전망을 깔고 가고 있는 거고 사회 구조적으로도 요즘에는 가족 규모도 많이 축소되고 있고 1인 가구나 또 자녀를 낳지 않고 이제 부부가 사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가구들은 아무래도 그런 그 상호작용을 반려동물에서 좀 찾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를 키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하나 더 늘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특히 이제 자식처럼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 돈도 더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사람처럼 보는 것들을 이제 용어로는 펫 휴머나이제이션, 그러니까 인간화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애완, 내가 예뻐해 준다라는 그 어떤 객체에서 이제는 함께 산다, 반려동물로 인식이 좀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동반자이고 같이 사는 생명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지출하는 것만큼, 사람을 관리하는 것만큼 반려동물도 관리하고 지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한때 키즈 산업이 좀 유망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뭐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에 대한 그 지갑이 커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중국에서 이런 트렌드가 많이 있었는데 반려동물 쪽도 좀 비슷합니다. 반려동물을 이제 입양한 가구 같은 경우는 뭐 아이에게 지출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이제 가족처럼 본다, 펫팸족이다, 패밀리다라는 신조어들도 나오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시간 동안 사람 간의 대면 만남이나 외부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입양하는 가구도 많아졌고 반려동물 수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굉장히 폭등하긴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최윤영님이 펫 전용 좌석이 있는 차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4137님은 동물이 인격체가 되어가는 세상이네요 라고 보내주시면서도 한심합니다라고 지적해 주시고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커가고 있다라는 거고 또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도 나오겠죠. 일단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런 새로운 트렌드나 기술에서 가장 먼저 성장하고 있는 곳은 이제 북미 지역이긴 합니다. 네. 단일 국가 중에서 세계 최대 반려동물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인데 2년 전 2022년도 기준으로 우리 돈으로 한 177조 원. 이게 전체 글로벌 시장 규모로 고려했을 때 거의 한 40% 정도가 북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거고요.
1년 동안 반려동물에 대한 소비 지출액이 2020년도 기준으로 이미 한화 100조 원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수정을 하고 있고요. 미국 전체 가구 중에서 한 67%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서는 통계마다 좀 다르지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 수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구 수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데이터도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기업으로는 반려동물계 아마존이라고 불리고 있는 추이라고 하는 상장사가 좀 유명하고요. 추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지역에서는 반려동물 용품이나 사료를 팔고 있는 가장 큰 온라인 플랫폼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2019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사실상 상장하자마자 바로 코로나19를 맞은 것과 다름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4분기에 최초로 흑자 전환을 하면서 굉장히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이익을 좀 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출산 시대랑 맞물리면서 반사적으로 반려동물 시장도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도 중국 이야기 해주셨는데 동물 하나당 돈 쓸 사람이 또 많아질수록 그 시장도 또 클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도 그럴 테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반려동물 산업을 키워왔던 시장들이 이제 북미, 유럽, 호주 같은 전통적인 이제 시장이었고요. 근데 이런 곳들은 워낙 산업이 성숙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 성장률이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제 반면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의 반려동물 시장 성장세가 좀 무서운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향후 5년간 거의 한 18%에서 20% 정도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도심 지역 그 지표를 보면 2020년도 기준으로 반려동물 수가 한 1억 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가구당 침투율이라고 보면 한 22% 정도의 가정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역시나 배경은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린 밀레니얼 세대의 양육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고령 인구 안에서도 고소득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키즈 산업의 성장세와 유사하게 반려동물 산업도 좀 커가고 있습니다. 아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반려동물 인구 많잖아요. 만만치 않은 시장일 텐데요. 한국도 반려동물 1,500만 시대가 열렸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반려동물 수로는 한 800만 마리 정도가 됩니다. 반려견이 한 545만 마리, 반려묘가 한 255만 마리 정도 되고요. 네. 시장 규모를 보면 2년 전 2022년 기준으로 우리 돈 한 8조 5천억 원 정도가 되고, 네. 이게 한 10년 뒤에는 20조 원을 돌파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육 가구 수로도 보면 가구당 월 평균 한 12만 원에서 한 13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고요. 연간 집계면 한 150만 원이 넘기 때문에 특히나 그리고 반려동물도 그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반려동물에게 쓰는 지갑이 좀 커지고 있어서 지출액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근데 빠질 수가 없는 게, 그리고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이제 먹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먹는 게 중요하니까. 음식, 사료 분야는 어떻습니까? 사료 시장이 가장 빠르게 고급화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고요. 고급화. 예, 아까 이제 반려동물의 인간화라고 하는 트렌드를 말씀드렸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먹거리에서도 휴먼 그레이드 사료라고 하는 그 표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휴먼 그레이드요? 예, 거의 그러니까 인간이 먹어도 되는? 맞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먹어도 되는 재료와 그 제조 공정, 관리까지 실제 사람 식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고소득 반려인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MZ세대 반려인들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대가 어릴수록 좀 더 반려동물에게 집중해서 지출하는 경향이 있고요. 먹거리 같은 경우도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먹거리, 또 기능성 먹거리, 심지어 환경 친화적인 먹거리 사료에도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펫푸드 시장도 좀 유사하게 고품질 원재료, 유기농 사료, 신선 사료, 프리미엄 사료, 그리고 사료 이외에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보충제나 영양제 이런 것들도 동반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엄, 고급화. 그러니까 사료가 그냥 예전에 저 어릴 적에 그런 심부름 했었거든요. 게사료 사오라고. 그럼 이제 거의 포대자루 같은 거 들고 왔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인간도 먹을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사료는 이제 건식 사료가 많이 있고요. 알갱이 형태로 이제 많이 판매가 그쵸. 되었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재료만큼 뭐 냉장 또는 냉동 형태로 많이 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신기해집니다. 서은비 님이 강아지 카페 하시는 분이 아기들 데리고 오는 분들보다 강아지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지갑을 더 쉽게 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야, 그러니까 프리미엄 사료는 물론이고 이게 강아지 맞춤형 먹거리도 있다면서요. 반려견도 뭐 견종마다 나이대마다 앓고 있는 질병마다 필요한 영양과 그 사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영양소를 담아서 예, 반려견에 대해서 좀 맞춤형으로 건강 사료를 팔고 있는 회사들이 좀 등장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버터넛 박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2016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네. 여기도 체중이나 나이나 그 반려동물의 활동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플랫폼에 입력을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휴먼 그레이드 등급의 원료를 활용해서 뭐 사료나 식단이나 보충제 같은 것들을 정기 배송으로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주목받고 있는 게 작년 9월에 여러 사모펀드에서 우리 돈으로 한 4,9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요. 이게 그동안 글로벌 펫 사료 관련된 영역에 투자했던 것 중에서는 단일로는 가장 큰 투자이긴 합니다. 사실 이제 사모펀드가 이런 곳들에 돈을 크게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그 벤처 캐피탈 투자보다는 이제 좀 더 그 성장 가능성을 좀 더 점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 산업 안에서도 이제는 초기 성숙 단계가 아니라 좀 뭐 상장을 한다거나 대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수익을 낼 만한 곳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징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벤처 캐피탈과 사모펀드를 다 그 통합해서 반려동물 분야에 투자한 게 2013년도에 한 3억 2천만 달러 정도가 됐는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는 28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조 9천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된 건데요. 그만큼 이 분야가 좀 더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제는 조금 성장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벤처 캐피탈 사모펀드들이 돈을 싸들고 가고 있고 또 투자를 하면은 이 기업들은 이제 상장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나스닥에도 상장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요. 해외에는 2015년도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미 IPO 상장을 성공을 했고요. 펫커머스 분야에서는 2014년도에 상장한 미국의 뭐 프레시펫이나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추이 같은 곳들도 있고요. 펫코 같은 경우도 이런 사료용품 먹거리 비즈니스로 2021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상장한 그 대표주자 프레시펫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설립되어서 여기는 강아지들에 좀 전문되어 있는 사료나 간식을 팔고 있는데요. 집계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미국 시장 안에서 강아지 사료로는 점유율이 거의 한 8-90% 정도가 되고 있고요. 여기도 프리미엄 신선 펫사료를 팔고 있습니다. 그럼 재밌는 게 온라인 쇼핑몰만 파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월마트 같은 이런 대형 체인에 프레시펫이라고 적혀있는 냉장고를 설치를 해둡니다. 그러면 그 냉장고에 본인들이 팔고 있는 프리미엄 펫사료들을 집어넣어 놓고요. 그런 방식으로 그 오프라인 판매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여기는 유튜브 마케팅도 굉장히 많이 해서 뭔가 프리미엄 또는 신선 사료를 사고 싶으면 우리한테 와서 사라라고 하는 브랜딩을 많이 했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시총을 보니까 5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조 원 정도 시총을 유지하고 있고요. 작년 연매출이 7억 7천만 달러. 한화로 한 1조 원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실적이 좋냐라고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안에서 일반적인 그 알갱이 형태의 건식 사료보다는 좀 그 신선한 냉장 펫 사료를 좀 선호하는 그 반려인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안에서도 이런 프리미엄 펫푸드 수요가 전체의 한 30% 정도 증가해 있습니다. 또 사료 같은 경우는 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시겠지만 한번 반려동물이 잘 먹기 시작하면 잘 안 바꾸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프레시펫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밝히기로는 우리는 충성 고객이 한 40% 정도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 거네요. 우리 아기가 잘 먹어요. 이러면 또 이제 계속 먹여야 되는. 그게 또 돈인데. 영양 맞춤형 사료도 말씀해 주셨고 또 거기에서 신선식품이 이 반려동물들의 이제 사료가 되는 시대 말씀해 주셨고 이게 사실은 그 건강을 더 신경 써주는 거잖아요. 반려동물의 헬스케어 시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것도 일종의?
반려동물 의약품, 반려동물 진단 쪽을 다 합쳐서 이제 펫 헬스케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근데 이 시장도 좀 두드러지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사람처럼 좀 관리를 하자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반려동물 문화, 그 양육 문화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노령견들, 노령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건강관리 수명 연장에 연관되어 있는 이런 그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펫코나 펫스마트나 추이 같은 커머스로 몸집을 키워온 곳들도 최근에는 원격 의료나 동물 약국이나 동물 병원들 쪽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료나 간식 같은 용품들은 아무래도 가격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고 서로 점유율 싸움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제는 반려동물이 좀 새로운 분야, 성장할 수 있는 분야로 좀 투자를 하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반려동물 헬스케어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윤영님이 고양이, 강아지 사료 다 먹어봤는데요. 고양이 사료가 맛있어요. 근데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등급으로 또 사료가 나온다고 하고, 이야, 이게 건강관리 분야도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이제 돈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인 거고요. 또 저희가 최근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조가연 이사님하고도 비만 치료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비만 치료제를 반려동물이 맞는 경우도 생겨납니까 이제? 그러니까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체중이 1kg 증가하면 인간으로 비유할 때는 한 10kg 이상, 14kg 가까이 증가한 것과 유사하다라고 나오는 그 조사들이 있는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반려동물의 비만약, 반려동물의 어떤 당뇨 관리 약도 좀 수요가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GLP-1 비만약 같은 경우에도 반려동물 시장에 좀 침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니까 미국의 한 제약사가 반려묘, 그러니까 고양이에 특화되어 있는 GLP-1 약물 전달 그 임상을 한 게 있고요. 동물 실험을 한 게 있고요. 이게 그냥 주사제 형태가 아니라 그 소형 임플란트 같은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작은 체내삽입형 칩 안에다가 이 GLP-1 약물을 집어넣어서 뭐 천천히 한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천천히 이게 약물이 퍼지게 만드는 제형이고요. 네. FDA 승인을 받은 인체용 약물을 동물용으로 이제 활용했다 보니까 좀 용량은 다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로 집어넣었다는 차이가 있는데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112일 동안 체중이 한 5% 정도 감량을 했다라는 효과를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GLP-1이 요즘에는 사람에게서도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뭐 당뇨나 지방간이나 심지어 뭐 치매에도 좀 영향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비만 치료제 시장이 동물 쪽에서도 좀 많이 퍼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고요. 요즘에는 그렇다 보니까 비만 동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뭐 다이어트용 영양제 그리고 이제 노령화가 되면 반려동물이 비만인 경우에는 이제 사람과 비슷하게 관절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관절을 관리해주는 뭐 방문형 서비스 같은 것들도 북미의 굉장히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별의별 게 다 등장을 하네요. 정말 프리미엄의 초프리미엄.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건강까지도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고요. 물론 아직까지 이제 일각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또 그런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사람한테 쓰는 약을 동물한테도 쓸 수 있을까? 왜 동물들도 암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항암제 같은 것도 그러면 동물한테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제약사들이 동물의약품, 동물항암제, 동물치매치료제 쪽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의약품을 개발하려면 뭐 최소 5년, 최대 뭐 10년, 15년까지 걸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투여가 되는데 사람에게 쓰는 약물을 개발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동물 실험입니다. 그렇죠. 네, 이미 전인상 때 동물 실험을 거치기 때문에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약물은 동물에게도 웬만하면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물의약품 같은 경우는 뭐 3상까지 개발을 하더라도 사람 약품 대비 뭐 한 10분의 1 수준이면 개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최근에 5년 동안 동물의약품으로 인간용 약물을 전환시켜서 개발하는 사례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려동물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질병이 발생을 하고 그 중에서 그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항암제 시장 그리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 치매 치료제 시장이 좀 유망하고요. 반려동물용 표적 항암제,
반려동물용 면역항암제 같은 것들도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도 진짜 가족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큰돈 들여서라도 병을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병을 진단하거나 예측하는 이런 시장도 커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흔히 뭐 진단 또는 이제 그 의료 시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예측보다는 이제 사전에 발견한다가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조기 진단.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 동물 진단 쪽이 치료에 비해서는 약간 후순위로 여겨지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같은 경우도 치료를 먼저 생각하지 이제 사전 관리는 조금 더 이제 그 뒷순위로 좀 밀리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좀 작게 여겨졌던 시장인데 사람의 진단기기를 만들던 회사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어떤 기술이나 기기를 바탕으로 동물 진단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수 있겠지만 글로벌 동물 진단 시장의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우리 돈으로 한 6조 5천억 원 정도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축산업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반려동물로 한정을 하면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혈액 검사나 영상 진단이나 심지어 유전자 검사 같은 것들도 다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축산업을 포함하면 전체 동물 진단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한 7%대가 나오는데 반려동물 시장으로 좀 한정하면 연평균 성장률이 한 9.7% 정도가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축산업을 포함한 시장보다는 반려동물 분야의 동물 진단이 좀 더 성장률이 빠르게. 높을 거다, 유망할 것이다라는 그 조사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의사 선생님들이 소나 돼지 이런 데도 이제 진단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반려동물 진단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을 한다.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건강 검진 받으러 가죠. 예, 그 뭐 미리미리 뭐 약도 먹고 환복하고 어디 누워서 여러 가지 이제 몸을 말 그대로 스캔을 하는데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검진을 정기 검진이 있어요? 거의 완벽하게 유사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정기 검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상 진단이 있을 때 가서 검사하는 게 좀 더 많긴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착해서 일반적으로 건강 관리나 이제 생체 활동을 좀 측정하는 이제 부착형 장치도 좀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약물을 탑재하고 있는 그런 임플란트 형태, 유전자 검사 형태 또는 면역 질환 검진 같은 것들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람 진단에 비해서 일단은 동물 진단 기기 시장은 좀 더 진입 장벽이 낮긴 하고요. 원래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다 보니까 개발하려고 하면은 좀 빨리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병원을 가지 않고 가정에서 진단하는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 목줄인데 스마트 목줄로 만들어서 일상적인 그 맥박이나 체온이나 뭐 또 호흡량이나 활동량 같은 것들을 측정해서 뭔가 이상 징후가 있다면 그 경고를 해주는 이런 스마트 목줄도 있고요. 스마트 목줄. 예, 또 고양이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이용해서 고양이가 얼마나 배변을 위해서 체류하는지 그리고 이 배변판에 올라가면 체중은 얼마인지 소변량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해서 혹시나 비뇨기 질환이 있다면 좀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이런 IoT 기기들도 꽤 많이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나온 거예요? 예, 뭐 일본, 한국 뭐 몇몇 스타트업들이 개발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 목줄 같은 경우도 사실 구매하시려면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만 요즘에 그 시계로도 반지 형태로도 뭔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동물들한테도 이미 그게 가능한 거네요. 스마트 목줄 대단합니다. 또 이것도 이제 말 그대로 스타트업들이 이제 기업들이 열심히 개발을 한 건데 글로벌 시장에서 이 동물 진단 영역 잘 나가는 곳은 또 어디가 있습니까? 전문적인 동물 진단기기로 이야기를 하자면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회사들입니다. 미국의 아이덱스나 뭐 조에티스나 뭐 헤스카 같은 곳들이 대부분 이제 글로벌 1, 2위, 3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곳이 아이덱스인데 여기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이미 1983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여기는 뭐 혈액 검사나 면역 검사나 소변 분석 같은 전문적인 반려동물 진단 기기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60% 정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에티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에서 2014년도에 설립됐는데 여기는 원래는 동물의약품의 시장 점유율 1위였던 기업이고요. 네. 의약품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현장 진단 제품들, 진단 분석 제품들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동물의약품에서 뭐 약간의 판매 상품 라인업을 확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기기들이 뭐 코로나19 기간 동안 반려동물 시장에서도 진단 기기들이 워낙 좀 성장을 많이 해서요. 성장률이 뭐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대충 한 5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빠르게 성장하는 거네요. 혹시 전통적인 제약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기술을 반려동물에 적용하는 그런 흐름도 나오지 않을까요? 글로벌 탑10 동물의약품 회사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름들이 익숙하신 곳들입니다. 뭐 바이엘, 머크, 일라일리, 파이자 이런 곳에서 분사한 회사들이 대부분이고요. 아하. 앞서 말씀드린 조에티스 같은 경우도 파이자에서 분사가 됐고 뭐 그 엘란코라고 하는 곳도 일라일리 동물사업부가 분사해서 만들어진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국내도 비슷합니다. 국내도 이미 제약사들이 동물의약품을 좀 개발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분사 또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이미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협력을 해서 일종의 조인트 벤처 또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투자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제약사들도 들어오고 있어서 특히 최근에 좀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 3년 뒤, 4년 뒤에는 국내에서 동물의약품 시장도 좀 주목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그 관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뭐 열심히 또 하고 있는 거였네요. 근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안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김대도님, 반려견을 키우고는 싶지만 내가 힘없거나 능력이 없을 때도 책임질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고민입니다. 라고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김경금님, 동물은 건강보험료를 안 내니까 치료비가 비싸요.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고요. 검사를 하고 싶어도 이게 비용이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동물병원마다 일단 진료비가 굉장히 다르고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그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아직은 좀 정착이 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비싸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직접 병원을 가지 않고 좀 원격 진료하는 플랫폼들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본드벳이나 호주의 오토 같은 이런 비대면 원격 진료 플랫폼들이 꽤 많이 성장을 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수의사가 온라인으로 반려동물의 증상을 일단 그 듣고서 문진으로 좀 검진을 해주는 것들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인바크라고 해서 미국의 여기도 스타트업에서 좀 성장을 한 기업인데 네. 여기는 비대면으로 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초반대로 네. 유전자 검사 키트를 구입을 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이게 물론 비싼 편이긴 하지만 종합 검진을 받는다거나 이제 사후의 질병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저렴하다라고 느껴져서인지 반려동물 유전자 분석 시장에서는 1위 기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유전자 분석까지. 앞으로 어떤 병이 발현될 수 있는지를 또 미리 알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주인에게서 있는 거네요. 대단합니다. 아까 김준호 님이 반려동물 보험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당연히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안 해줄 거고 민간보험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그 여러 보험사들이 반려동물 펫보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그 가입률이 한 1% 정도, 1.4%에서 1.5%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게 일본 같은 경우가 한 16%, 영국이 25%, 그리고 스웨덴 같은 북미 지역이 그 북유럽 지역이 한 4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은 좀 그 펫 보험 판매가 활발하지는 않다. 그리고 이 이유가 진료 수가의 기준이 좀 없고 그동안 동물보험이 좀 손해율이 높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초반에 나왔던 상품들 중에서 시장 나왔다가 진출을 철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펫보험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좀 의료 항목들 가격 적립도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고요. 동물 관리 차원에서 좀 법적 제도가 마련되고 있고 또 보험 상품들 같은 경우도 좀 그동안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손해를 좀 관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뭐 한 2, 3년 이내에는 펫보험 시장이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북미 지역 같은 경우도 그동안 펫보험에서는 좀 후발주자였는데 이게 MZ세대 반려동물 그 부양자가 좀 늘어나면서 좀 탄력받았던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도 반려동물 반려인의 나이대가 좀 어려지면 펫 보험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아하. 반려동물이 큰 병 걸리면 큰 돈 나갈 수 있으니 미리미리 대비해 놓자 또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신기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보험에 가입을 해놓고 이거를 실제로 내가 써먹으려면 병원 갈 때 요즘에 신분증 꼭 가져가야 하는 것처럼 동물들도 뭔가 신분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제를 하신 분들은 그 인식 칩이 있으실 거고요. 예. 근데 그게 없으면 사실 그 본인의 반려동물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외관으로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한때 우스갯소리로 손해율이 높았던 그 펫보험 손해율이 높았던 이유가 여러 마리를 같은 종을 키우고 있으면 사실 이제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조금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하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공지능을 좀 이용해서 얼굴이나 이제 코에 있는 비문, 이게 지문이 아니라 코에 있는 무늬를 좀 인식하는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뭐 페타버스 같은 스타트업이 그 반려동물의 얼굴을 인식해서 안면 정보를 인식을 해서 뭐 병원이나 보험사나 뭐 카페나 교통 같은 호텔 같은 곳에서 좀 이제 그 반려동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있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지문 인식해서 문 열고 들어가듯이 걔가 이제 코를 찍고 그 비문이라고 한다고요? 지문이 아니라 비문을 찍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비문이 그 조사 옛날에 나왔던 그 대학 연구 결과로는 비문 같은 경우가 생후 2개월이 지나면 비문 모양이 많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의 지문처럼 좀 개체별로 무늬가 다르고요. 그리고 비문 같은 경우는 이제 찍히면 바로 얼굴에 드러나는 부위다 보니까 비문을 많이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 비문 같은 경우도 뭐 빛 반사나 털이 가려지거나 물기가 있으면 좀 인식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페타버스처럼 이제 얼굴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좀 활용해서 이런 인식률을 높이는 노력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문 인식하듯이 개의 코도 인식하고 개의 얼굴도 인식할 수 있는 신기합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반려동물 보험 산업이 많이 앞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개한테 재산을 맡기는 금융 상품까지 있어요. 그 뭐 해외 유명 스타들의 기사를 보면 뭐 사후의 유산을 뭐 고양이에게 맡기기로 했다라는 이런 이제 가십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더 반려동물 관리나 관련된 금융 상품들이 성장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한 청취자분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주인이 먼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관리가 어려워지면 이제 자가 생존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 보험과 결합시켜서 주인이 아플 때 또는 주인이 사망했을 때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줄 수 있는 건강보험과 신탁이 결합되어 있는 상품들도 있고요. 또 동물병원과 연계를 해서 그 주인이 사망하거나 더 이상 양육이 어려울 때는 새로운 주인이 아니라 특정한 동물병원이 그 반려동물을 위탁해서 키워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반려견, 반려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새라든지 거북이라든지 좀 반려동물 유형을 좀 확대해서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주 극소수이지만 반려동물이 실종되었을 경우 또는 그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도 보장해주는 상품들도 아주 극소수로 개발은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왜 성년 후견인이 있듯이 반려견 후견인이 있어서 그 반려견 앞으로 남은 그 재산을 관리해주고 병원도 데려가 드리고 지극히 모시는 그런 일도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려동물 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도 생겨났어요. 이게 국내에서 올해 처음으로 그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함께 출자를 한 펀드가 생겼습니다. 사실 모태펀드가 반려동물 분야에 출자를 한 건 올해가 처음이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최초로 반려동물 분야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주로 펫푸드나 헬스케어나 반려동물 서비스나 또 뭐 IoT를 이용한 테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아마도 주목적 투자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펀드들이 또 어디에 투자하는가도 봐야 되겠고 앞에서도 보험, 금융상품도 살펴봤고 의료 이런 시장도 봤고 서비스 산업도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사람처럼 관리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먹고 자고 건강 관리하는 것 이외에 할 게 많습니다. 1차적으로 뭐 미용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렇죠. 네, 내가 뭐 회사에 갔을 때 관리해주는 돌봄 서비스, 훈련 서비스, 그리고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는 뭐 교통이나 여행 서비스, 그리고 이제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장묘나 추모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장묘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최근에 좀 투자를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뭐 21g 같은 회사들은 장례식이나 뭐 운구, 화장,
봉안, 안치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장례의 전체 과정을 반려동물에게도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그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일반 장례식장이나 일반 병원에서도 반려동물의 그 사망이나 반려동물의 장례를 그 함께 치러주고 있어서 사실은 그 인식 자체가 좀 다른 시장으로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려견, 반려묘 상조 서비스까지 나오겠네요. 김동희님이 옛 어르신들의 선견지명 개팔자가 상팔자다. 사람보다 낫네요.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실제로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하는 자금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신기한 세상입니다. 또 요즘에 SNS 시대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 많이 등장을 하는데 동물 인플루언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SNS 많이 보시다 보면 예. 반려동물 콘텐츠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동물 콘텐츠가 상당히 많고요. 이게 사람이나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 그 알려지기로는 마케팅을 할 때 좀 거부감이 적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 동물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그 커머스도 많이 있고요. 또는 이미 유명한 스타들의 반려동물을 일종의 그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그 IP를 가지고서 뭐 굿즈를 만든다거나 그 스타의 반려동물을 가지고서 뭐 그 약간 이모티콘을 만든다거나 이런 사업들도 꽤 유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그 유명 아이돌들의 그 반려동물을 캐릭터나 굿즈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전시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스타를 사랑하는 글로벌 팬들이 같이 붙다 보니까 수익성을 꽤 잘 낼 수 있는 그 사업으로는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아니라 연예견. CF도 찍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펫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 반려동물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반려동물 시장이 유망하다는 이야기는 있기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네. 사실 유망하다라고 봤던 것에 비해서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고 그리고 선발 주자들, 선발 플랫폼들이 아직까지는 수익성을 좀 더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아직 국내 1호 상장사가 안 나왔다 보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긴 있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인구적으로 구조 변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반려동물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커지려면 결국 반려동물 수도 많아져야 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도 함께 많아져야 되는데 반려동물 수는 인구구조학적인 구조상에서 이미 증가를 하고 있고요.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료용품뿐만이 아니라 건강관리, 금융보험 그리고 이제 서비스 분야까지 좀 투자하거나 지출할 분야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시간의 문제이지 성장은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반려동물 산업이 그 경기 변동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게 사료다 보니까 먹는 걸 끊을 수는 없다 보니까 경기 변동의 영향을 좀 적게 받는 편이고 코로나19 시간 동안에도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반려동물 시장이 뭐 펫코노미가 이제 과거의 펫코노미에서 좀 더 진화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세상의 변화이기도 하고요. 조가연 벤처캐피탈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